이번 영상에서는 제6장 시적 진술의 구조와 시점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복습합니다. 진술형 시에서 진술을 위주로 하는 시에서 서경적 요소, 서사적 요소, 대상의 구체화가 필요할 때 묘사가 사용된다. 진술형 시에서도 묘사가 사용될 때가 있는데요. 언제냐면 서경적 요소의 어떤 장면이 묘사되어야 한다든가, 서사적 요소, 어떤 서사가 실릴 경우, 그리고 대상의 구체화, 대상을 좀 형상화시킬 때, 어떤 감각화, 즉 시각화 시킬 때 필요하면 묘사가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과 시적 진술의 차이가 뭔가. 시적 진술, 설명도 진술로 하는 거니까 설명하고 진술 어떤 차이가 있죠? 우선 설명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설명의 최대 목적이 뭐예요? 듣는 사람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최대 목적이죠. 듣는 사람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 그것이 최대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을 해서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 그게 이제 설명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해를 위해서라면 은유를 사용할 수도 있고, 비교를 사용할 수도 있고, 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튼 듣는 사람이, 청자가 이해를 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설명이죠. 근데 이제 시적 진술의 차이가 뭔가. 설명도 진술이죠. 그런데 시적 진술이에요. 시예요, 시. 그래서 시를 쓰기 위한 진술의 차이가 뭘까? 시라고 하면 우선 운율이 있어야겠죠. 네, 운율이 있고, 또 시하면 암시적입니다. 암시성과 운율과 암시성, 딱 두 가지만 알아도 돼요. 운율과 암시성이 있고, 좀 더 나가면 함축적이죠. 네, 뭔가 좀 함축적. 예를 들어서 설명문과 산문시를 비교하면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산문시에는 뭐가 있어요? 운율성, 뭔가 운율이 있고, 그리고 암시성, 함축성이 있다는 점이 다르죠. 네, 그냥 두 개만 알아도요. 시적 진술에는 운율성과 암시성이 있다라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그리고 진술의 세 가지 종류, 뭐 있었죠? 진술의 세 가지 종류. 크게 세 가지 종류지 더 다양할 수 있어요. 대체 주로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독백적 진술, 또 하나는 권유적 진술, 또 하나는 해석적 진술이 그것입니다. 네, 꼭 알아두시면 좋겠죠. 6장 시적 진술의 구조와 시점. 네, 시적 진술의 구조와 시점. 구조가 뭐 있었어요? 독백적 진술, 권유적 진술, 그리고 해석적 진술,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독백적 진술에는 회고적 시점과 기원적 시점이 있고, 권유적 진술에는 관행적 시점과 비관행점 시점이 있고, 해석적 진술에는 관조적 시점과 풍자적 시점이 있습니다. 우선 자꾸 익숙해 놓으세요.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단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자, 나갑니다. 진술, 묘사와 진술로 나누잖아요. 우선 묘사를 한번 살펴봐요. 복습의 의미로. 시적 묘사의 구조. 자, 시적 묘사의 구조가 뭐 있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시적 묘사의 구조. 일단 서경적 구조가 있었고, 또 심상적 구조가 있었죠. 또 뭐가 있었죠? 또 서사적 구조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요. 서경적 구조, 심상적 구조, 서사적 구조가 있었고, 또 묘사에서 시점 기억나나요? 시점? 묘사에서 시점은 또 뭐 있었을까요? 시점. 우선 고정 시점이 있었죠. 카메라가 한 장소에서 딱 고정돼 갖고 찍는 고정 시점. 그리고 또 장소와 장면이 이동하는 이동 시점이 있었고,
카메라가 한 군데 가운데 딱 고정돼 가지고 360도 뺑 돌듯이 찍는 거, 그거 뭐라고요? 회전 시점이 있었죠. 회전 시점. 그리고 즉 심리의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어떤 그런 장면들, 그걸 뭐라 그래요? 영상 조립 시점. 영상이 우리 심리 속에서 마치 거울에 또는 물이나 거울 반사체에 그 어떤 형상들이 반영되듯이, 거울로 하면 좋겠네요. 거울에 우리 모습들이 비치잖아요. 그게 영상인데, 그 영상이 생각 속에서 비쳐요.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시점, 그게 영상 조립 시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시적 진술의 구조가 뭐뭐 있었죠? 시적 진술, 아까 좀 전에 했잖아요. 좀 전에. 아까 좀 전에 했을 때 뭐뭐 있었어요? 네, 밑에 나옵니다. 자, 시적 묘사의 구조, 서경적 구조, 심상적 구조, 서사적 구조 있고, 시점, 고정 시점, 이동 시점, 회전 시점, 영상 조립 시점이 있었고요. 이제 진술에서는 이 두 가지를 잘 알아두면 되겠죠. 진술에서는 딱딱 짝을 묶어요, 이렇게. 독백적 진술, 권유적 진술, 해석적 진술, 이게 진술의 구조예요. 이게 구조고, 진술에서의 시점은 뭐뭐 있어요? 회고적 시점, 기원적 시점. 네, 기원은 빌기자에 바랄 원자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을 비는 거, 그게 이제 기원이라는 거. 기원적 시점, 관행적 시점, 비관행적 시점, 관조적 시점, 풍자적 시점. 이게 좀 이런 걸 시점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죠. 그러나 자꾸 익숙해져 있습니다. 회고적 시점, 네, 돌회자, 돌아볼 고자, 네, 이게 고자가 재밌어요, 한자로. 이 돌회자는 네모 두 개 겹쳐져 있는 거죠. 돌아볼 고자요.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지난 일을 돌아보는 게 회고적 시점이죠. 고자가 품팔고자에다가 머리 혈자 써가지고 씁니다. 품팔고자 생긴 게 이상하죠. 집 호자 밑에다가 세추자 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달력이 없으니까 언제 봄에 농사를 시작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비가 돌아오면 그때부터 네, 일하러 들에 나갑니다. 그래서 집 아래다가 세추자 써놓으면은 품팔고자가 돼요. 네, 그렇답니다. 자, 내려갑니다. 자, 이제 하나씩 좀 제대로 살펴봐야 됩니다.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라고 그러죠. 네,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해가 좀 잘 됩니다. 자, 봐요. 시적 묘사의 시점이 뭐였죠? 고정 시점, 또 뭐 있어요? 이동 시점, 회전 시점, 영상 조립 시점. 묘사에서는 시점이 어디에 있어요? 공간에 있어요. 이렇게 공간에 있죠. 그런데 진술에서의 진술에서는 시점이 어디 있어요? 심리 상태에 있어요. 심리 상태와 태도에 있다. 이게 다 그거죠. 이 시점이 심리 상태와 태도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회고적 시점, 기원적 시점, 뭔가 바라는 거, 심리잖아요. 이렇게 관행적 시점, 비관행적 시점, 관조적, 풍자적, 이런 것은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봐요. 이렇게 묘사에서 시점은 공간에 있잖아요. 이렇게 공간. 그런데 진술에서의 시점은 심리와 태도에 있다. 잘 알아두셔요. 그래야 이게 잘 기억되겠죠. 그리고 묘사는 시각적이어서, 그죠?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게 묘사잖아요. 시각적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진술은 뭐예요? 진술은 각성 해명의 대상이 관념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진술은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말해주는 것이 관념적이기 때문에
즉 생각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감각으로 만질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이상, 꿈 뭐 이런 단어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생각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 그죠? 우리가 이렇게 감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념적이기 때문에 시적, 즉 대상이 깨닫고 해명하는 것의 대상, 즉 시로 표현하는 대상이 관념적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는 없고 들려줄 수 있는 것이다. 들려주는 거예요. 진술은. 네, 진술은 들려주는 겁니다. 즉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첫 번째 구조에서 독백적 진술, 이 독백적 진술에서는 회고적 시점과 기원적 시점 두 가지가 있어요. 독백이라는 게 두 가지밖에 안 되죠. 회고, 지난날을 돌아보거나 또 미래, 이 기원도 지난날과 현재가 기점이 돼서 미래의 어떤 바라는 미래상, 네, 그게 이제 기원적 시점이죠. 자, 이제 회고적 시점,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제 앞에 게 이제 품팔곶, 이게 이제 여기 이 부분이 품팔곶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개 합쳐서 돌아볼 곶자가 돼요, 이렇게. 회고적 시점, 과거를 통한, 즉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반성하는 형태다라고요. 네, 회고라는 게 반성, 돌아서서 뒤돌아서 살핀다 이런 뜻이죠. 반성이나 회고나 비슷한 뜻이죠. 그게 이제 회고적 시점이고, 기원적 시점, 빌기자의 발할 원자입니다. 즉 원하는 것을 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뭔가 대부분 이제 기원적 시점은 물론 뭐 아니기도 한데 종교적 관점이 좀 많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반성을 토대로, 네, 과거와 현재가 토대가 돼서 토대로 미래의 삶에 대한 희구, 즉 희가 바랄 희자에 구가 구한다 이 말이에요. 바라면서 얻고자 한다. 구가 구한다라는 게 얻고자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라고 얻고자 하는 형태, 그게 이제 기원적 시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태도, 심리와 태도에 있다고 그랬죠. 시점이, 진술에서의 시점은 심리와 태도에 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심리와 태도, 그게 시점이에요. 진술에서는. 들려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회고적 시점 사례를 보겠습니다. 독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독백적 진술에서의 회고적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독백이라는 것은 스스로에게 말하는 형태인데, 독백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도 자기고 듣는 사람도 자기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타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독백적 진술이죠. 거기 독백적 진술에서의 회고적 시점. 그러니까 회고적 시점이나 기원적 시점은 독백이죠. 독백적 진술이라고 해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내가 본 건 이승훈. 어제 내가 본 건 그럼 뭐더라? 해변도 아니고 마을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교회의 첨탑은 더욱 아니고 아니고 그럼 뭐더라? 꿈이런가? 어제 내가 본 건 어젯밤 내가 벚꽃이 비바람에 떨어지던 학교 뒤뜰에서 본 건 그럼 누가 본 건가? 파르르 떨리던 가슴이 본 건가? 이 가슴이, 이 둔한 머리가, 이 둔한 상상력이 어제 본 건 벌써 옛날에 본 건가? 벌써 옛날에 모조리 본 건가? 뭐라고 말을 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귀신 같은 건가? 쉬 같은 거? 시 같은 건가?
아니, 지겨운 이 고독 같은 건가? 이다지도 못 살게 하는 어떤 마음이런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일단 이 시는 뭔가 그 시인이 어제 본 것, 어제 본 것에 대한 자문자답이죠. 그래서 일단 독백적 진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직접 그러니까 진술자죠. 말은 화자, 네, 화자가 과거에 대해서 어제라고 그러죠. 어제에 대해서 어제를 직접적으로 회고하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화자가 직접 회고하고 반성하는 형태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본 것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 뭘 보긴 봤는데 뭘 보고 본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돈에 빠져 있죠. 이렇게 과거를 지금 회상하면서 회고하면서 이렇게 지금 겪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그래서 본 것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서 아주 막막한 심리 상태죠. 네, 심리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게 시점이니까요. 직접 회고하는 구조로 돼 있다. 회고적 시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뭐더라 꿈이런가. 어제 내가 본 건 어젯밤 내가 벚꽃이 비바람에 떨어지던 학교 뒤뜰에서 본 건. 그럼 누가 본 건가? 그러니까 본 것에 대한 실마리는 여기서는 좀 잡히죠. 이제 좀 뭔가 나와요. 꿈이런가 이렇게 또 벚꽃이 비바람에 떨어지던 학교 뒤뜰에서 본 건 뭘 보긴 봤네요. 그럼 누가 본 건가? 그게 꿈이었나? 하는 거죠. 이렇게 실마리를 잡긴 잡았는데 여전히 기억의 갈등을 겪고 있는 아주 모호한 상태입니다. 네, 회고를 하긴 하는데 아주 모호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실마리가 잡힐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안 잡히고 있죠. 팔을 떨리던 가슴이 본 건가? 네, 이제 조금 심리 상태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 가슴이 이 둔한 머리가 이 둔한 상상력이 어제 본 것 벌써 옛날에 본 건가? 옛날에 모조리 본 건가? 뭐라고 말을 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귀신 같은 건가? 시 같은 거? 시 같은 건가? 아니 지겨운 이 고독 같은 건가? 이다지도 못 살게 하는 건 어떤 마음이런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 상상 같은 게 나오죠. 상상이든 시든 뭐 고독이든 그러니까 과거에 뭘 보긴 보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괴로울 텐데 그죠? 여기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아까 상상이 있고 또 시가 나오고 또 귀신도 나와요. 이렇게 귀신도 나오고 그리고 그러는데 뭘 보긴 보았기 때문에 또 고독도 나오고 이렇게 뭔가 괴로움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상이든 시든 고독이든 과거에 뭘 보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을 텐데 괴로워하고 있을 텐데 끝내 기억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내가 본 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뭔가 그죠? 회상되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들을 이렇게 대상들을 여기다 이렇게 시적 공간에다 모아놓은 겁니다. 네. 네, 심리적 갈등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 사유를 적은 것이 이 시입니다. 근데 이제 그 괴로움, 불안,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불안, 괴로움, 또 뭐 절망은 좀 뺄까요? 절망, 고독, 그런 어떤 인간의 심리들은 살아있는 한은 항상 겪게 되는 좀 생명의 필수품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 볼게요. 저 위에서 이 첫 번째 시는 뭐였어요? 회고적 시점인데 그게 화자가, 그죠? 이 진술자죠. 화자가 직접 과거를 회고하는 거죠. 직접 회고하고 있죠. 근데 두 번째 거 봐요, 이제. 두 번째는 아주 특이합니다. 아주는, 근데 이런 방식을 많이 쓰기도 하죠. 줄광대 김씨 이성부, 허공에 매달린 외줄이 우리들 밥 먹이는 밥줄이에요, 밥줄. 줄광대 한평생 뼈골만 쑤셔 마디마디 사가버린 삭신, 죽어 송장, 염도 못할 거예요. 그냥 이대로 화장터에 불살라서 한 줌 가루 고향으로 보내주면 쓰고쏘이. 이 분은 말을,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이 시에서는 뭘 볼 수 있냐면 말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한 자신감. 네, 이런 방식들을 많이 써보세요. 그래야 이 말을 활용을 잘하죠. 네, 굉장히 그게 좀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언어에 대한 실력? 시니까 당연히 실력은 있겠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굉장히 그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봐요. 줄광대 김씨, 허공에 매달린 외줄이 우리들 밥 먹이는 밥줄이요, 밥줄. 뭐라고 지금 자꾸 말을 하죠. 독백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광대 김씨가. 지금 화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독백을 화자, 즉 진술자, 여기요. 이 시를 시인이 독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진술자,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독백을 하는 게 아니고 줄광대 제3자, 줄광대 김씨가 이렇게 독백을 하고 있어요. 허공에 매달린 외줄이 우리들 밥 먹이는 밥줄이요, 밥줄. 줄광대 한평생 뼈골만 쑤셔 마디마디 사가버린 삭신, 죽어 송장, 염도 못할 거요. 그냥 이대로 화장터에 불살라서 한 줌 가루 고향으로 보내주면 쓰겄소이 하고 약간 방언을 쓰고 있죠. 이건 이제 독백이라는 게 또 그러니까 서술자, 그러니까 시인이죠. 작가는 시 밖에 있는 인물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무대로 볼까요? 시라는 무대가 있어요. 이렇게. 이 시 한 편이라는 무대가 있고, 배우가 등장해서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 한 명이 무대에 등장해서 독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관객은 독자죠. 관객이 듣도록 연출자가, 무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연출자는 시인이겠죠. 시인이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연출이 뭐죠? 연출이라는 것은 대본을 가시화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죠. 가시화. 그러니까 무대에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연출자인데, 마치 시인이 이것을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무대 감독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소설로 치면은 3인칭 시점이죠. 그러니까 3인칭 서술 시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작가 관찰자 시점이 있고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죠. 그렇다면 소설로 치면 여기서는 작가 관찰자 시점이죠. 작가도 관찰하고 있어요. 네, 마치 관객하고 같이 보고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렇게 회상, 즉 회고의 방식이 제3자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줄광대가 뭐죠? 우리 뭐라고 말해요? 남사당패에서는 줄광대를 뭐라고 그래요? 얼음산이라고 그러죠. 얼음산이 이렇게. 얼음산이라고 불러요. 얼음산이. 네, 그렇습니다. 회고를 마치 3인칭 주인공 소설처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다음 다른 작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것은 서술자, 시를 쓴 사람이 직접 과거를 회고하는 거라면, 이 두 번째 것은 마치 소설의 작가가 3인칭 관찰자 시점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회고하고 있어요. 저 제3자가 등장해서 줄광대가 자기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회고하고 있고, 이번에는 또 어떤 점이 다른가 봐요. 여기 또 한마디 뭐가 돼 있네요. 시라는 문학 양식이 시인의 체험을 형식화, 즉 체험을 형식화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화라는 것은 시적 방식으로 써놨다 이거죠.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시는, 시라는 것 자체가 약간 독백의 양상을 띈다, 독백하는 모습을 띈다는 거죠. 모습, 독백의 모습을 띠는데 어떤 독백인가는 또 다른 문제죠. 이것도 또 독백이 아주 좀 희한합니다. 잘 봐요. 동두천 사라고 써는 김명인 시인의 시입니다. 자, 내가 국어를 가르쳤던 그 아이, 호녀라인 엄마를 닮아 얼굴만 희었던 그 아이는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혼혈아이인 이거죠. 혼혈아이인 다시 읽을게요. 내가 국어를 가르쳤던 그 아이 혼혈아이인 엄마를 닮아 얼굴만 희었던 그 아이는 지금 대전 어디에서 다방 내지를 하고 있는지 몰라 연애를 하고 태학을 맞아 고아원을 뛰쳐나가더니 지금도 기억할까 그때 교내 웅변 대회에서 우리 모두를 함께 울게 하던 그 한마디 말, 하늘 아래 나를 버린 엄마보다는 나는 돈 많은 나라 아메리카로 가야 된대요. 7살 때 원장의 성을 받아 비로소 이 가든가 김 가든가 박 가면 어떻고 브라운이면 또 어떻고 그 말이 아직도 늦은 밤 내 귀갓길을 때린다. 기교도 없이 새소리도 없이 가라고 내 시를 때린다. 우리 모두 태어나 욕된 세상을, 이 강변의 세상, 헛된 강변만이 오로지 진실이고 너의 진실은 우리들이 매길 수 없는 어느 채점표 밖에서 얼마만큼의 거짓으로 매겨지는지 몸을 던져 세상 끝끝까지 웅크리며 가는 외롭기야 우리 모두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욱 괴로운 너의 모습, 너의 말. 그래 너는 아메리카로 갔어야 했다. 국어로는 아름다운 나라 미국, 내 모습이 주눅들 리 없는 합중국이고 우리들은 제 상처에도 아플 줄 모르는 단일 민족, 이 피가름 억센 당군의 한 핏줄 바보같이 가시같이 어째서 너는 남아 우리들의 상처를 함부로 쑤시느냐, 몸을 팔면서 침을 뱉느냐, 더러운 그리움으로 배고픔만 타던 동두천, 그런 둘레나 아직도 맴도느냐. 호녀라야, 내가 국어를 가르쳤던 아이야. 라고 합니다. 네. 이 시는 아주 또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동두천 하면은 좀 아마 그 미군 기지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쓴 건데, 이제 내가 국어를 가르쳤던 그 아이 호녀라인, 이렇게 아이는 이 말이죠. 호녀라인은 엄마를 닮아 얼굴만 희었던 그 아이는 지금 대전 어디서 다방내지를 하고 있는지 몰라 연애를 하고 퇴학을 맞아 고아원을 뛰쳐나가던. 한국 같은 사회, 즉 단일 민족을 강조하던 한국 사회에서 호녀라이가 넉넉히 적응해 가면서 살기는 힘들죠. 이것도 이제 직접적 해고의 형태이긴 한데 마치 이건 소설로 치면 주인공은 따로 있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인 것 같죠. 이렇게 소설로 치면은. 네, 내가 직접 해고의 모습을 띠긴 띠는데 주인공은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회고이잖아요. 내 문제에 대한 회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회고이고 또 물론 뭐 사회적 관점을 많이 들여다보긴 하는데 주인공은 따로 있죠. 마치 그 1인칭 관찰자 시점처럼 사랑방 어머니와 아니 그건가요? 선생님인가 그런 듯이 주인공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녀라가 우리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에서 호녀라의 버려진 삶, 피부색 때문에 사회 속으로 또 우리라는 사회 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회의 어떤 냉혹함, 뭐 좀 황폐성을 좀 드러내는 시이기도 하고 좀 풍자적인 느낌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으로 버려진 것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소외됐는데 또 고아원에서 쫓겨나요, 이렇게. 네, 그랬었대요. 지금도 기억할까? 그때 교내 웅변대에서 그 아이가 아픈 말 하나를 하죠, 이렇게. 우리 모두를 울게 했던 그 한마디 말. 하늘 아래 나를 버린 엄마보다는 나는 돈 많은 아메리카로 가야 한대요. 네, 그러니까 피부색이 아메리카는 뭐예요? 워낙 다양한 멜팅 팟이라고 그래요. 멜팅 팟. 뭐 문화도 사람도 온갖 종류가 다 모여서 특히 뉴욕을 말하죠.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멜팅 팟. 네, 이게 아주 그냥 용광로 같은 데로 한 군데로 다 모여 온갖 그 다양한 종류 문화든 인종이든 종류가 모여서 사는 데가 뉴욕이잖아요. 미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미국 남부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섞여 있죠. 나는 돈 많은 나라 미국으로 가야 된다. 하늘 아래 나를 버린 엄마보다는 피가 있는 엄마도 나를 못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엄마조차도 못 받아들일 거라. 그러니까 엄마보다는 미국, 다양성의 나라 미국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피부색 따지는 인종차별 때문에 한국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안 따지는 미국으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미국이 안 따지진 않겠죠. 거기도 인종차별 심한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보단 덜 하겠죠. 거기는 워낙 다양한 민족들이 사니까. 자, 7살 때 원장의 성을 받아 비로소 이가든가 긴가든가 바가면 어떻고 브라운이면 어떻고 그 말이죠. 미국으로 엄마를 찾기보다는 미국으로 가야 한다. 또 늦은 밤 내 귀갓길을 때린다. 지금 이 국어 선생님은 그 말이 너무 서러웠던 거예요. 이렇게 그 아이는 한국인인데 왜 국어를 가르쳤잖아요. 국어를 가르쳤으니까 한국인인데 한국에서 적응할 수 없어서 네, 말도 전혀 다른 미국으로 가야 된다고 그 아이가 스스로가 밝힌 그 아주 비극적인 한마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네. 기교도 없이 새소리도 없이 가라고 내 시를 때린다. 시를 쓸 때도 생각나나 봐요. 우리 모두 태어나 욕된 세상을 때린다라고 합니다. 네. 이 강변의 세상, 헛된 강변만이 강력하게 억지 주장을 하는 거죠. 강변이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의 세상에 헛된 억지 주장만이 오로지 진실이 돼버리고 사실은 사회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진실이 된대요. 너의 진실은 글쎄요, 이 사람은 지금 국어를 배운 걸로 봐서 한국인이죠. 이렇게 너의 진실, 피부색만 다르지. 너의 진실은 우리들이 매길 수 없는 어느 채점표 밖에서 얼마만큼의 거짓으로 매겨졌는지 몸을 던져 세상 끝끝 웅크리고 가며 외롭기야 우리 모두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욱 괴로운
너의 모습, 너의 말. 그래, 너는 아메리카로 갔어야 했다. 선생님도 인정하고 있어요. 국어로는 아름다운 미국, 아름다울 미자의 나라 국자잖아요. 아름다운 나라 미국. 내 모습이 주눅들 리 없는 합중국. 네, 아무튼 다 합해서 우리들이 합쳐져서 살고 있는 합중국이고, 우리들은 제 상처에도 아플 줄 모르는 단일민족. 피가름 억센 당군의 한 핏줄 바보같이. 네, 그게 바보 같대요. 이렇게 피가름 억센다는 게 뭐 피부색으로 차별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혈통을 중요시하죠.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가시같이 어째서 너는 남아 우리들의 상처를 함부로 쑤시느냐. 몸을 팔면서 침을 뱉느냐. 더러운 그리움으로 배고픔만 타던 동두천 그런 둘레나 아직도 맴도느냐. 호녀라야, 내가 국어를 가르쳤던 아이야. 한국 사람이죠. 이렇게. 네, 호녀라일 뿐이지 사실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시는 또 어때요? 아주 그냥 따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인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해고의 어떤 형태를 띠긴 띠는데 자기 이야기가 아니죠. 네, 제3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해고의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봅니다. 자, 여기서는 한번 봐요. 이렇게 아래 시에서 기시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뭔가? 왜 기시감이 느껴질까? 기시감. 어서 많이 본 것 같고 익숙한 표현이고 이런 것들을 기시감이라고 그러죠. 왜 아래 시에서는 기시감이 느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를 더 가지려고 손을 벌려 보았더니 다른 하나는 오지 않고 한 손 안에 들려있는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내 빈 손에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쳐들고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사람의 불빛은 보이지 않고 어둠의 탈을 쓴 절망의 그림자가 나를 덮쳤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를 가지려고 두 팔을 벌려보지만 하나는 나를 원망하고 다른 하나는 나를 비웃을 뿐. 후회라는 화살은 관역을 정확히 관통했고 나는 허망한 욕심에 거덜이 나버린 갈데없는 거린이 되어 있었다. 네, 이게 왜 이 한 연만 보시면 금방 티가 납니다. 이렇게. 자, 하나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를 더 가지려고 선을 벌려 보았고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라는 게 뭔지, 죠? 어떤 뭔가 욕심부리다가 다 잃었다는 뜻인데, 하나가 정확히 뭔지, 하나 대상이 구체화되지가 않았어요. 약간 관념적 느낌이 들죠. 관념적 느낌을 표현하게 되면, 그러니까 헛된 욕망에 관한 반성이긴 한데, 관념적 느낌을 표현하게 되면, 이게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죠. 하나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를 더 가지려고. 구체성을 실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다 만약에 새 한 마리를 라고 표현하면 좀, 이렇게 좀 덜하죠. 새도 너무 흔한가요? 다른 무엇을, 구체적인 물건을 여기다 넣으면 확실히 달라지죠. 이렇게. 예, 익숙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늘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네, 어떤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무엇을 잃어버렸고 또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항상 되게 욕심부리다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그 말에다가 온갖 말들을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한마디로 욕심부리다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위 시의 기시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여기서 제가 적어놓은 걸로 볼까요?
위시가 어디선가 들은 것 같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인간이 흔히 가지고 있는 인간의 헛된 욕망이 시적 진술 내용이기 때문이다. 네, 이게 인간의 헛된 욕망이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헛된 욕망이죠. 누구나 좀 어, 좀 뭐라고 흔히 가지고 있는 좀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헛된 욕망을 표현하기 때문에 빤한 소리밖에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기시감이 든다라고 합니다. 네. 자, 하나 더 볼게요. 여기가 이제 구체화되어 있는 모습 한번 봐요. 이렇게. 아까는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맛있는 고기를 이렇게 나는 맛있는 고기를 여기는 그냥 가지고 있었네가 아니고 입에 물고 있었네. 아주 구체적이죠. 이렇게 입에 물고 있었네. 싱싱한 고기를 입에 물고 나무 위에 또 어디 구체적이 앉아 있는데도 나무 위에 앉은 나는 행복했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또 내용은 똑같아요. 인간의 헛된 욕망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까지 이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구체적이죠. 지나가던 여우가 또 잃게 된 원인도 이렇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지나가던 여우가 칭찬했네. 나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칭찬했네. 황홀했네. 나는 남의 칭찬에 황홀했네. 내가 가졌다는 아름다운 목소리에 나는 황홀했네 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노래했네. 남들이 부러워하는 목소리로 노래를 했어요. 하늘을 보며 한껏 목소리로 가다듬어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왜 가지고 있는 것까지 놓치게 되었는지. 그냥 단순히 첫 번째 시는 뭐예요? 단순히 욕심부리다가 이 말 저 말 욕심부리다가 가지고 있는 건 놓쳤는데 이 말 저 말 그냥 갖다 붙인 거라면 이거는 전후 맥락이 쭉 흐름이 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노래를 끝낸 후 자랑스럽게 나무 아래를 내려다 보았네. 부러운 눈을 하고 앉아 있으려니 했던 여우가 그러나 그곳에 없었네. 생각한 이 말이죠.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앉아 있으려니 생각했던 여우가 그러나 그곳에 없었네. 네. 한참 후에야 알았네. 입에 물고 있던 고기가 없어진 것을 한참 후에야 알았네. 그 고기를 누가 가져갔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구체적이고 또 헛된 욕망이 생긴 이유가 구체적이고 또 뭐랄까 그 연마다 행해진 어떤 그러니까 구체적 체험이죠. 체험. 구체적 체험을 바탕으로 진술하면 앞뒤 짜임새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할 거리가 거의 없는데 만약 체험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뭐 다 지울 것밖에 없죠. 네, 다 지워도 되는 그런 말이 되어버립니다. 네, 하나 더 봅니다. 귀중한 것을 하나 입에 물고 이러면 이제 좀 이상해지죠. 귀중한 것을 하나 입에 물고 하나를 더 가지려고 입을 벌렸더니 다른 하나는 오지 않고 입안에 들어있던 하나가 떨어져 나갔네. 내 빈 입속을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쳐들고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나를 유혹한 자는 보이지 않고 어둠의 탈을 쓴 절망의 그림자가 나를 덮쳤네.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를 찾으려고 두 날개를 벌려 찾아보지만 없어진 하나는 나를 원망하고 가려진 하나는 나를 비웃을 뿐 후회라는 화살은 관역을 정확히 관통했고 나는 허망한 욕심에 거덜이 나버린 갈데없는 거린이 되었네. 이것도 구체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구체적이니까 않아서 저 탐욕으로 인한 어떤 절망 상태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를 더 가지려고 욕심부렸다가 다 잃었다. 이 한마디를 이렇게 복잡하게 쓴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헛된 욕망의 대상이 구체적이지가 않고 또 헛된 욕망이 생긴 원인도 구체적이지가 않죠. 다른 욕망이 생긴 원인도 하나를 더 가지려고 했던 이유, 그 원인도 구체적이지가 않고 또 심리 변화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죠. 이렇게 그냥 다 잃어버렸다. 하나 더 가지려다 다 잃어버렸다. 이런 말은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되게 그냥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어렵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아까 위에 거는 체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짜임새가 있지만 이것은 체험이 바탕이 되지 않은 진술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장식적 수사가 많습니다. 장식적 수사가 많으면 어려워지죠. 정리한 내용 보겠습니다. 삶의 국면, 시적 정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익숙한 표현, 누구나 아는 시적 내용으로 채워지기 쉽고 기시감이 든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하나를 더 가지려고 욕심 부렸다가 다 잃었다와 같은 간단한 내용에 온갖 장식적 수사를 써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구체적 체험이 바탕이 되지 않는 진술은 장식적 수사가 많아질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전후 맥락이 항상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구체성을 띄어야 된다고요. 이것도 이제 한번 볼까요? 꽃 한 송이 나는 이렇네.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을 하나를 더 쥐려 했다가 그만 놓쳤네. 이 제목이 꽃이니까 이거는 그래도 좀 이 꽃 제목이 이러하지 않았으면 이것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목이 그러하니까 좀 구체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내 손 안에 쥐어져 있던 꽃 한 송이, 여기 또 나오네요. 꽃 한 송이 다른 꽃을 쥐려다가 나는 그만 떨어뜨렸네. 가을 들판에 우연히 마주쳤던 그 꽃, 구름을 머리에 감고 바람을 허리에 감고 있던 그 꽃, 다른 꽃들을 쥐려다가 그 꽃을 잃었네. 홀로 서서 가을 들판 가득하던. 이게 얼른 생각하면 뭔 말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이면 상징성을 띠게 돼요. 그죠? 시를 구체적으로 쓰게 되면 상징성을 띠게 돼서 꽃이 뭐 아무튼 사람일 수도 있고 애인 뭐 선택일 수도 있겠죠. 뭐 상상, 직업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징성을 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꽃이라는 것은 사실적인 존재라고 하죠. 꽃은 구체적으로 사실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징성을 갖게 되겠죠. 꽃 한 송이. 물론 뭐 이거 잘하면 온갖 다르게 해석이 다 가능한데 여러분이 아무거나 상정을 해놓고 꽃이다, 꽃이 그것을 상징한다. 물론 애인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애인 하나 더 가지려다가 있던 애인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기회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기회 하나, 두 개 다 잡으려다가 있던 기회 하나도 놓치게 됐다. 이렇게 상징성을 띠게 돼요. 꽃이 상징성을 띠면 이제 가을 들판도 상징성을 띠게 되겠죠. 그리고 구름도 상징성을 띠게 되고 바람도 상징성을 띠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실제하는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정서적 깊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정리한 거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체험을 바탕으로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물은 상징성을 갖고 상징성을 가진 사물은 심리적 정서를 반영한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물을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 사물을 쓰게 되면 그 구체적 사물은
상징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상징성을 갖는 또 사물은 심리적 정서를 반영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영상이 좀 길었죠.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복습을 하니까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시적 진술의 구조와 시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하나씩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